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엿한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이번 사연은 제가 그 가면에 속아 뒤통수 맞았던 기가 막히고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듣고 나시면 저처럼 분노하실 수도 있고 혹은 제 결정에 박수를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 무엇이든 구독자 여러분의 선택으로 둘게요. 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자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죠. 할머니 생신이라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천장이 보였고 이모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죠. 미영아, 우리 미영이 정신 들었구나. 엄마는? 아빤 어디 있어? 이모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때 알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전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앞자리에 계시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이모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미영아, 이제부터 이모가 엄마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이모부는 굴러온 돌이었던 저를 대놓고 싫은 티를 냈고 사촌 동생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밥 먹을 때도 눈치 보며 조용히 먹었고 TV 볼 때도 소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죠. 시험 기간이면 사촌들은 큰 방에서 공부하는데 전 방음도 안 되는 다용도실 같은 작은 방에서 공부했고요. 그래도 이모는 늘 미안해하셨어요. 미영아, 조금만 참아. 이모부도 시간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야.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었죠. 오히려 제가 크니까 더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이모부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말했죠. 미영아, 이제 20살이니까 독립해야지.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더는 못 돌봐줘. 이모가 황급히 말렸어요. 여보, 그래도 대학은... 무슨 대학? 우리 애들도 학원비 때문에 허덕이는데. 이모는 그날 밤 제 방에 와서 울면서 돈 봉투를 쥐어줬어요. 미영아, 이거라도 받아. 많진 않지만 정착할 때까지 써. 이모가 정말 미안해. 50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들고 나온 게 제 독립의 시작이었죠. 막막했지만 어쩌겠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봐서라도 저를 키워준 이모를 봐서라도 살아야죠. 그렇게 나가서 고시원 제일 싼 방을 구했어요. 창문도 없는 2평짜리 방이었는데 그래도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닥치는 대로 알바를 했죠. 새벽엔 신문 배달, 오전엔 카페, 오후엔 편의점, 밤엔 포장마차 서빙.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어요. 그러다 22살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죠. 피부관리실에서 청소 알바를 하게 됐는데 원장님이 제 손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손이 참 야물딱지네. 피부관리 배워볼 생각 없어? 저요? 전 돈이 없는데요. 내가 가르쳐줄게. 대신 2년간 우리 샵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어때? 그렇게 피부관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죽을 만큼 힘들었죠. 손님 얼굴에 마사지하다가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 버틸 수 있었죠. 자격증도 하나둘 따기 시작했어요. 피부 미용사 자격증, 아로마 테라피스트, 발관리사, 돈 되는 자격증은 다 땄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하고 밤 12시까지 이론 공부하고 그 시절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27살에 드디어 제 샵을 열었습니다.
대출받아서 보증금이 싼 지하 상가였어요. 위치도 변들이었고 인테리어도 직접 했죠. 페인트 칠하다가 옷에 다 묻어서 울기도 했고 중고 침대 옮기다가 허리 삐끗해서 파스 붙이고 일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뿐이었어요. 그래도 정성껏 관리해드렸죠. 1시간 코스를 2시간처럼 꼼꼼하게 발 마사지까지 서비스로 해드리고 그랬더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 사장님 손이 정말 시원해요. 여기 올 때마다 살 것 같아요. 언니, 다음 주에 우리 엄마도 데려올게요. 그 중에 한 손님이 유명 블로거였는데 제 샵을 블로그에 소개해 주셨어요. 숨은 맛집 같은 피부 관리 샵이라고. 그 글 하나로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죠. 여기가 그 블로그에 나온 곳이죠? 그렇게 입소문이 퍼져서 3년 만에 서울 중심부에 2호점을 냈어요. 지금은 직원이 20명이 넘고 매장도 3개예요. 빚까지 다 갚았고 월 매출도 만족할 만큼 높고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이 있다는 게 참 뿌듯해요. 근데 말이죠. 이 돈은 벌었는데 그놈의 연애를 정말 못했어요. 계속 솔로였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잘 못했어요. 25세 만난 첫사랑, 그 인간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영아, 나 사업 자금만 좀 빌려줘. 3달이면 갚을게. 그래서 어렵게 모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폰번호 바꾸고 잠적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용증도 제대로 안 쓴 제 잘못이래요. 2번째는 더 가관이었어요. 1년을 알콩달콩 만났는데 어느 날 여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 만나는 여자야? 그 사람 아내였어요. 애도 2이나 있대요. 그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데 그 굴욕감 정말 죽고 싶었어요. 총각이라고 속인 자기 남편은 그렇게 잡았나 모르겠네요. 3번째는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모임에서 만났는데 정말 젠틀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술 먹고 하는 말이 솔직히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거 부담스러워. 남자 체면이 안 서. 샵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안 돼?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피똥 싸며 일군 사업을 접으라고? 그날로 끝났죠. 그렇게 30, 또 어느새 35이 되니까 주변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돈도 많은데 시집은 왜 못 가? 성격이 너무 독해서 그래.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눈 좀 낮춰야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 기상, 운동 1시간, 8시 첫 손님, 밤 10시 마감, 주말도 없었어요. 15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새 통장에 5억이 모였더라고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제게 그 돈은 전부였어요. 안전망이자 미래였죠. 언젠가 만날 운명의 상대와 함께 쓸 집, 아이들 교육비, 노후 자금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모가 가끔 전화하셔서 미영아, 시집은 언제 갈래? 하시면 이모 걱정 마, 곧 좋은 사람 데려올게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38살이 된 겨울날이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죠. 그날도 정신없이 바빴어요. 연말이라 손님들이 몰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죠. 새벽 2시까지 연말정산하고 4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손님 얼굴에 크림 바르다가 그대로 쓰러질 뻔했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원장님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직원들이 난리가 났죠. 결국 억지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맞고
검사 좀 하자고 해서 내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는데 제 옆자리 남자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 입었는데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무엇보다 훌쩍이며 울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모른 척했어요. 남의 일을 참견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서럽게 우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데 손수건이 다 젖어서 더 이상 못 쓸 정도였어요. 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슬쩍 건넸죠. 저기 이거 쓰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는데 정말 며칠은 못 잔 얼굴이었어요. 충혈된 눈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고 볼은 홀쭉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목소리도 쉬어 있었어요. 울어서 그런지 감기 때문인지. 아니에요. 병원이 원래 울고 싶은 곳이잖아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제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을 잃던 그날이.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기적은 일어나요. 저도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네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위로받을 줄 몰랐는데. 그때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일어서려는데 다시 어지러워서 비틀했죠. 그가 황급히 절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 부를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과로인 것 같아요. 진료받고 나왔는데 그가 아직도 대기실에 있었어요.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떠세요?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지금 그 상태로 일하시면 또 쓰러져요. 제가 부모님 면회 시간까지 좀 있는데 차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병원 카페 가실래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랬나 봐요. 병원 1층 카페는 조용했어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박정민이라고 해요. 35살이고 IT 개발자예요. 지금은 스타트업 준비 중이고요. 저는 서미영이에요. 38살이고 피부관리샵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이시구나.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시더라. 그날 이후로 우린 가끔 연락했어요. 처음엔 안부 문자 정도였죠. 미영씨,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정민씨 부모님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 그가 전화를 했어요. 미영씨, 약속했던 밥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말끔하게 면도하고 깔끔한 니트에 코트를 입고 확실히 관리하니까 훈남이더라고요. 부모님은 좀 어떠세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어요. 아버지는 의식도 돌아오셨고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네요. 미영씨 말이 맞았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 듣고 힘냈어요. 그날 우린 3시간 넘게 대화했어요. 카페가 문 닫을 시간이 돼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거든요. 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저 하나 대학 보내려고 정말 고생하셨죠.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하시면서. 그래서 효자가 되신 거군요? 효자는요.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서울 와서 대기업 들어가고 나서는 일 핑계로 자주 못 내려갔어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치고. 그래도 부모님은 아들이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랬죠. 동네 분들한테 늘 자랑하셨대요.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닌다고. 근데 제가 작년에 퇴사했어요. 왜요? 대기업 그만두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긴 싫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제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용기 있으시네요. 전 어떻게든 돈 벌어야 해서 사업했는데. 정민 씨는 꿈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미영 씨야말로 대단하신 거죠.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셨다니. 그때부터 제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것, 임원에서 눈치 보며 산 것, 독립해서 죽도록 일한 것까지. 그러자 그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셨다니. 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어요. 퇴근 후에 저녁 먹거나 주말에 드라이브 가거나. 그 사람은 늘 세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기억해뒀다가 맛집 예약해놓고 피곤해 보이면 일찍 집에 데려다주고, 그러다 보니 말도 놓고 정말 가까운 사람처럼 지냈죠. 어느 날 와인바에서 그 사람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난 연애할 때 늘 진심이야. 단기 연애는 안 해. 한 번 만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 얼마나 긴 연애를 했길래 그래? 7년. 순간 놀랐어요. 7년이면 거의 결혼까지 갔을 텐데. 7년이나? 그럼 결혼 생각도 했겠네? 그 사람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치관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 어쩔 수 없었지. 후회되지 않아? 후회는 없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의리를 지켰으니까. 사랑했던 시간이 아깝진 않아. 그냥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 말이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책임감 있고 진중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강 야경을 보며 산책하다가 그 남자가 멈춰서서 말했어요.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 너랑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저보다 어린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죠. 그래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충분히 어른스럽고 성숙하다고 생각했어요.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정민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요즘 적금금리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야. 그냥 넣어두자니 아깝고 투자하자니 무섭고. 투자도 좋지만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해. 나도 처음엔 무작정 투자했다가 날린 돈이 많거든. 자기는 돈 관리 어떻게 해? 나? 통장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해. 한 통장에 다 넣으면 헷갈리거든. 어떻게 나누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켰어요. 봐, 이렇게.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투자 통장, 사업 운영비 통장. 이렇게 용도별로 나누면 한눈에 들어와.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했죠. 생활비는 월 300만 원 정도만 넣어두고 나머지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놨어. 적금은 매달 500만 원씩. 스크롤을 내리다가 실수로 전체 자산 현황 탭을 눌렀어요. 화면에 크게 총 자산이 떴죠. 황급히 핸드폰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연인 간의 돈 사정은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당황했죠. 정민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깐, 방금 그거 5억? 아, 이거 그냥 15년 동안 모은 거야. 샵도 따로 있고 집이랑 차도 있으면서 5억을 현금으로? 와, 대단하다 진짜. 돈을 많이 모아뒀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냥 여태 쉬지 않고 일해서 그렇지 뭐. 그날 이후로 정민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이 달라졌다기보다는 더 적극적이게 됐다고 해야 하나? 만남도 더 자주 하자고 했고 미래 계획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우리 결혼하면 강남으로 집 구하자. 너도 강남에 일하기 편하지? 벌써 결혼 생각해? 응, 진지하니까. 우리 나이도 있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야지. 처음엔 그냥 더 진지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가 깊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며 1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새벽에 정민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죠. 미영아, 나 응급실이야. 뭐? 왜?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수액 맞고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택시 타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응급실에 도착하니 정민 씨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정민아, 괜찮아? 왜 이렇게 됐어? 미영아, 미안해. 한밤중에 불러서. 의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입니다. 최근에 무리하셨나 봐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정민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사업 준비한다고 며칠 밤을 새웠거든. 투자 미팅도 있고 개발도 해야 하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 사람이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3일 동안 입원했는데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호했어요. 샵은 직원에게 맡기고 병원에만 있었죠. 병원 죽 사다가 먹이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잠들면 손 꼭 잡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가는 날 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그래, 결혼하자고. 당신이라면 내가 가진 전부를 줄 수 있다고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았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정민 씨 집에 자주 갔어요. 집도 깔끔했고 요리도 잘했죠. 어느 날 청소를 도와주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사진 한 장이 떨어지더라고요. 젊고 예쁜 여자와 찍은 커플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긴 생머리에 청순한 얼굴이었고 정민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뒷면을 보니 영원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있었는데 3년 전이더라고요. 정민아, 이거 누구야? 정민이가 황급히 와서 사진을 가져갔어요. 이거 전 여자친구야. 3년 전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어? 미안, 정리를 못했네. 이 사람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순간 놀랐어요. 죽었다고? 오래 투병했는데 결국 내가 끝까지 간호했지만. 정민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미안해, 아픈 기억을 건드렸네. 괜찮아, 이제 정리할게. 새 출발하는데 과거는 필요 없지. 정민이는 제 앞에서 사진을 찢었어요. 근데 왜인지 그 행동이 순간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죠. 스스로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죠. 또 한 번은 새벽 3시쯤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일어났는데 정민 씨가 발코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말했지, 곧 해결된다고. 내가 먼저 연락하겠다니까 왜 자꾸 전화를 해. 이러면 곤란하다 했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겠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래서 아침에 넌지시 물어봤죠.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어? 투자자랑. 미국이랑 시차 때문에 새벽에 통화했어.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결혼 준비로 정신없었거든요. 이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웨딩홀을 결정하고 계약금 내는 날 정민 씨가 머뭇거렸죠. 미영아, 사실 말하기 좀 그런데 내 사업 자금이 다 묶여 있어서 결혼 비용을 당장은 못 내. 네가 먼저 내주면 나중에 갚을게.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묶여 있는데? 3억 정도. 곧 투자받기로 했는데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어. 그럼 빚도 있어? 정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부모님 병원비로 2억 정도 빚이 있어. 작년에 큰 수술 2번 하셨거든. 이번에 겨우 퇴원하셔서 결혼식에 오실 수 있는데 충격이었지만 이해하려 했어요. 부모님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알았어. 뭐 가족이 되면 함께 짊어져야지. 정말?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해서 결혼식 비용을 제가 거의 다 냈죠. 이번엔 양가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난 이모 모시고 갈게. 그러자 정민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아, 그게 자기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 상견례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지. 결혼식 때 인사드리면 안 될까? 병원에서 막 퇴원하셨는데 무리하시면 안 돼. 뭔가 이상했지만 그의 상황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 뭐 어른들 편하신 대로 하자. 대신 혼수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가구, 가전제품, 그릇. 거의 다 제가 샀지만 곧 우리 것이 될 거니까 상관없었죠. 우리 아이 빨리 낳자. 늦으면 더 힘들어. 그래? 몇 명? 2. 딸, 아들 하나씩. 딸 먼저야? 응. 너 닮은 예쁜 딸, 나 닮은 든든한 아들.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했는데 가끔은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정민 씨의 부모님은 정말 아픈 걸까? 왜 만나는 걸 꺼릴까? 결혼식 2주 전 토요일이었어요. 백화점에서 혼수 그릇을 고르고 있었죠. 예쁜 접시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옆을 지나가던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정민 씨가 있는 거예요. 셋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는데 차마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정정하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알면 안 되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정민아, 오늘 백화점에서 너랑 네 부모님 만났어. 긴 침묵이 흐른 뒤 정민 씨가 말했어요. 그게 오랜만에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가방 같은 것 좀 사드렸어. 결혼 선물로. 우리 결혼 소식 아시는 거야? 나 안 보고 싶어 하셔? 아이, 보고 싶어 하시지. 근데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한 거야. 오늘만 특별히 나온 거고. 왠지 목소리가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이상하잖아.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여기까지 왔는데 부모님도 소개 안 시켜주고. 미영아, 나 믿지? 결혼 앞두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알지만 날 의심하지 마.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예민했나 봐. 괜찮아.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하지? 푹 쉬어. 전화를 끊고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청첩장도 다 돌렸고 하객도 이미 다 오기로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정민이를 믿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지만 불안한 꿈을 꿨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혼자 서 있는 꿈이었죠. 어느덧 결혼식 3일 전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한 마음에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정민 씨가 병원 다녀온다고 해서 같이 가려고 했더니 혼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정기검진이야. 금방 올게. 나도 같이 갈게. 어차피 오늘 일찍 끝났어.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평소와 달리 단호한 말투가 이상했지만 그냥 보냈어요. 반나절 후에야 돌아온 정민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셔츠깃도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정민아, 무슨 일 있어? 검사 결과가 안 좋아? 얼굴이 왜 이래?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정민 씨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평소에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계속 시선을 피했죠.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어요. 혹시 정민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암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 숨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가족들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솔직히 말해. 무슨 병 있는 거야? 암이야? 뭐야? 우리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숨기면 안 되지. 정민 씨가 억지로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식은땀이 난 거였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결혼 준비하느라 긴장해서 그런가 봐. 위험 검사하는데 반나절이 넘게 걸려? 그리고 왜 울었어? 눈 보면 다 알아. 울긴 누가 울어. 눈이 피로해서 충혈된 거야. 요즘 잠을 못 자서. 뭔가 이상했지만 정민 씨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 더 묻지 못했어요. 그 이후 결혼식 전날 저녁, 고등학교 친구들이 브라이덜 샤워를 열어줬어요. 호텔을 빌려서 샴페인에 케이크, 풍선 장식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줬죠. 미영아,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38년 독신 생활 끝. 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일 한 것 같네. 다들 웃으며 건배했어요. 샴페인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니 실감이 났죠. 내일이면 진짜 유부녀가 되는구나. 친구 은지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신랑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만나봤어? 아직. 결혼할 때 처음 뵐 거야.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상견례도 안 했어? 이상하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 최소한 식사라도 한 번 해야 정상 아니야? 제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신랑 부모님이 병원에 오래 계셨대. 최근에야 퇴원하셔서 부담스러워하셨어. 우리가 이해해야지. 다른 친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아무리 아파도 아들 결혼인데. 그리고 너 결혼비용 다 됐다며. 어떻게 알았어? 혜원이가 말했어. 너무 걱정돼서. 혜원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근데 다들 너무 걱정하길래. 결혼 준비 비용만 1억 넘게 들었다면서. 다른 친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1억? 미영아, 너 정신 나갔어? 그 돈을 왜 네가 다 내? 어우. 예비 신랑이 사업 자금이 묶여있대. 곧 풀리면 갚는다고. 친구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미영아, 혹시 신랑이 뭔가 숨기는 거 없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잖아. 부모님도 안 만나고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러니까 요즘 결혼 사기꾼도 많다던데.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 야,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1년 넘게 만났는데 사람도 못 알아보겠어? 그러자 한 친구가 분위기를 바꾸며 말했어요. 그래, 미영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우리가 너무 걱정했나 봐. 미안해. 하지만 친구들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다들 뭔가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거든요. 사실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긴 해. 친구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뭔데? 다 말해봐. 제가 그간 걱정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니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완전 이상해. 미영아, 이거 진짜 사기 결혼 같은데? 지금이라도 취소해. 내일이면 늦어.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근데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고 하객도 200명 넘게 오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해. 한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체면이 뭐가 중요해. 네 인생이 더 중요하지. 진짜 마지막으로 충고할게. 이혼보다 파혼이 100배 낫다?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맞아. 내일이라도 이상하면 식장에서 냅다 도망쳐. 그게 뭐든 간에 이혼 도장 찍는 게 가장 수치스러워. 우리가 도와줄게. 필요하면 내일 우리가 가서 정민 씨 뒷조사라도 하고. 친구들이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정말 이 결혼 해도 되는 걸까? 그 와중에 정민 씨에게서 굿나잇 문자가 왔어요. 내일이면 우리 부부야.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사랑해. 답장을 하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도 사랑해라는 5글자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는데 사실 제대로 잠을 못 잤죠. 뒤척이다가 시계만 보다 그냥 일어났어요. 5시에 메이크업 샵에 도착했는데 직원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부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정민 씨도 같은 샵에서 준비하기로 했는데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어요.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미안, 늦었지. 어제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겨우 잠들었어. 정민이의 얼굴이 정말 안 좋았어요. 다크서클이 거의 눈 밑까지 내려왔고 얼굴은 누렇게 떴죠. 무엇보다 손이 계속 떨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다가 쏟기도 했고요. 정민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평생 한 번인 결혼식이잖아. 하지만 그게 단순한 긴장은 아닌 것 같았어요. 메이크업 받는 내내 정민 씨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5분마다 확인하고 메시지 오면 화들짝 놀라고. 누구 기다려? 계속 핸드폰만 보내? 아니야, 그냥 그 축하 문자들 확인하는 거야. 회사 사람들이 많이 보내줬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정민이 담당 스태프랑 뭔가 이야기하더니 제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신부님, 신랑님이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손이 너무 떨리셔서 면도 하기 힘들었대요. 그리고 계속 화장실 가신다고. 화장실을요? 네, 30분 동안 4번은 가신 것 같아요. 걱정도 잠시. 드레스를 입는 순간이 왔어요.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도와줬죠. 새하얀 드레스가 몸을 감싸는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38년 만에 처음 입는 웨딩드레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는데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민 씨도 턱시도를 입고 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내 신부가 제일 예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하지만 그의 미소가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고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정민 씨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뭔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 같았죠. 사진 찍는 중간에도 핸드폰 진동이 오면 신경을 썼어요. 정민아, 자꾸 시계 왜 봐? 아직 식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그 부모님이 언제 오시나 싶어서. 병원에서 오시느라 좀 늦으실 수도 있대.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정기검진 받으시고 오신대. 오늘이 하필 검진 날이래.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더 추궁할 시간이 없었죠. 본식 1시간 전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메이크업 수정을 하고 있었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베일 위치를 조정하고 하객들이 오기 전이라 복도는 조용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처음엔 정민 씨 쪽 하객인가 했어요. 서명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명 사장님.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이 남자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오신 이유가...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분만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곧 시기 시작되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쪽 인생에 걸린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파혼하시면 당신 인생 구할 수 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파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뭐라고요? 당신 누구세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금 화면을 풀고 사진첩을 열더니 한 사진을 보여줬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가 베개 위에 흩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각종 기계가 연결돼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 누나입니다. 이름은 이서연이고요. 3년째 식물인간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누나가 이렇게 식물인간이 된 건 당신 예비 남편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민이가 왜... 누나는 정민 씨와 7년을 사귄 여자친구였어요. 둘이 결혼 약속까지 했었죠. 제가 본 사진 뒷면에 날짜가 떠올랐어요. 3년 전 5월 영원히 사랑해라고 적혀있던. 저는 우선 스태프들에게 잠시 나가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대기실에 우리 둘만 남자. 남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밖에는 하객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자가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죠. 정민이가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캠퍼스에서, 바닷가에서, 놀이공원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7년 동안 정말 잘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을 사위로 생각하셨고요. 근데 왜 정민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3년 전에 둘이 드라이브를 갔어요. 박정민 그 사람이 운전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옆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했죠. 그 남자는 에어백 덕분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어요. 하지만 조수석에 있던 누나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그 후로 3년째 의식이 없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민 씨가 죽었다고 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식물인간이었다니. 이 사람 봤어요. 정민이 집에서 사진을 갖고 있었나요? 네. 제가 물어보니 죽은 전 여친이라고.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편하게 새 출발하려고 죽은 사람 취급했나 보네요. 하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의사들도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5%도 안 된다고 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누난 지금도 병원에서 숨쉬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인간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네요. 남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저도 곧바로 물어봤죠. 정민 씨가 책임지지 않았나요? 가해자인데?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노가 느껴졌죠. 처음 한두 달은 병원비 일부를 냈어요. 사고 합의금 개념이지만요. 미안하다고 울기도 했고요. 근데 3개월 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끊겼죠. 어떻게 그럴 수가... 더 화나는 건 법적으로 과실이 있으니 배상 책임이 있는데 재산을 다 숨기고 파산 신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대로 하라고 통보해왔어요. 충격이었어요. 정민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제가 알던 정민 씨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누나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았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빚까지 졌죠. 3년 동안 3억이 넘게 들었거든요. 간병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끝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당연히 했죠.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걸었어요. 형사는 불기소 처분 났고 민사는 이겼지만 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정민 씨가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요.
남자가 한숨을 쉬며 계속했어요. 돈도 못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 인간이 떵떵거리며 사는 게 더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책임지라고 했죠. 어차피 맨날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또 잠수 탈 게 뻔했지만요. 박정민 그 인간은 늘 그렇게 회피했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곧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큰 돈이 생길 예정이라고. 한 달 전이면... 네, 그쪽과 결혼 준비하던 시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돈이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들어보세요. 그때 녹음한 겁니다. 이어폰을 건네받아 꽂았어요. 정민 씨 목소리가 들렸죠. 차갑고 무책임한 목소리. 제가 아는 정민 씨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도의적 책임은 다 했어. 난 할 만큼 다 했고. 그럼에도 이 더러운 죄책감과 비난에서 벗어나려고 갚는 거야. 곧 돈 생기면 그걸로 갚을 테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누나 입원한 이후 고작 병문안 3번 와놓고 무슨 책임을 다해. 그건 또 무슨 돈인데. 돈 많은 노처녀 하나 잡았어. 그 사람 돈으로 갚겠다고. 이제 믿겨져?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노처녀라는 말에 치가 떨렸죠. 제가 그 노처녀였어요. 그 여자랑 결혼해서 갚을 거야. 우선 반 주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면 절반해서 그 목도 줄게. 그럼 됐지? 그거 사기인 건 알지? 무슨 사기야. 정당하게 결혼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라도 돈 갚는다는데 대단하단 말은 못 해줄 망정 나 정도 되니까 갚는 거야. 그렇게 녹음이 끝났어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제가 모은 그 재산을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그 돈을 그런 놈한테. 이 녹음 진짜예요? 제가 왜 거짓말하겠어요. 그쪽도 피해자가 될 뻔한 거예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들이에요. 사고 당시 경찰 조서, 병원 진단서, 법원 판결문, 그 사람의 파산 신청서까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모두 진짜였죠. 그 사람은 당신 돈으로 당장 급한 빚을 갚고 결혼 생활 1, 2년 하면서 나머지 재산도 합법적으로 가져가려 했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니까.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돈이라도 받을까 했어요. 누나 병원비가 너무 절박해서. 하지만 그쪽이 우리 누나처럼 피해자가 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 인간은 도망갈 거예요. 당신 돈 다 빼먹고 다른 여자 찾아갈 겁니다. 그게 그 인간 본성이니까. 밖에서 리허설 소리가 들렸어요. 곧 본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인데 이렇게 끝날 줄은. 증거 자료들 제가 가져도 될까요? 당연하죠. 필요하시면 제가 증인도 서겠습니다. 용기 내세요. 지금 창피한 것보다 평생 후회하는 게 더 무서워요. 저희 누나처럼 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참, 얼마 전에 그 인간이 병원 다녀왔다고 했죠? 누나 병원이었어요. 몇 년 만에 찾아와서 5분 보고 갔대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결혼 방해될까봐 확인차 온 건지 문이 닫혔어요. 저는 잠시 혼자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메이크업이 다 번지니까. 그리고 울 시간도 없었어요. 대기실 문을 열고 웨딩홀 직원을 불렀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만 이리로 모셔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5분 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민이 부모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병원에 오래 계셨다던 분들 치고는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였죠. 역시 거짓말이 맞았던 거예요. 비록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지만요. 제 이모와 친척들도 왔어요. 무슨 일이야? 곧 식시작인데? 정민이 어머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이모가 제 손을 잡았죠. 미영아, 무슨 소리야? 방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사고 신문 기사부터. 정민 씨가 3년 전 교통사고로 한 여성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쳤어요. 정민 씨 부모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네. 이분이 피해자 가족입니다. 남동생이 손을 들며 들어왔어요. 정중하게 인사한 뒤 담담하게 말했죠. 저희 누나는 3년째 의식이 없습니다. 박정민 씨와 7년 연애 끝에 이렇게 됐어요. 정민 어머님이 정민이를 쳐다봤어요. 정민아, 이게 사실이야? 저는 그 여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정민이 앞에 들이댔어요. 정민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나비 넥타이를 매던 손이 멈췄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어떻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여자 맞지? 김서연 씨.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영아, 내가 설명할게. 3년 전 5월 당신이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다가 사고 냈잖아. 당신은 멀쩡하고 이 여자만 3년째 의식불명이고. 정민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죠. 어떻게 알았어? 누가... 다 들었어.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도. 저는 곧장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돈 많은 노처녀 5억,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정민 씨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죠. 주위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돈 많은 노처녀 부분에서 이모가 벌떡 일어나 정민 씨의 뺨을 때렸죠. 이런 나쁜 놈, 우리 미영이를 뭘로 본 거야? 혼자 힘으로 읽어낸 걸 이따위로... 그러자 정민 씨가 다시 저에게 매달렸어요. 미영아, 이건 오해야. 그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진짜 의도는 아니었어. 오해? 당신이 직접 한 말인데? 정민 씨가 이번엔 무릎을 꿇었어요. 턱시도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랬어.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아. 인정할게. 처음엔? 그럼 지금은? 하지만 만나다 보니 진짜 사랑하게 됐어. 이건 진심이야.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고.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 부모님 아프다고 속이고 병원비 빚이라는 거짓말을? 그건 빚이 있는 건 사실이야. 서연이 병원비도 있고 사업 실패로. 그러자 그의 부모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너 우리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니? 그래서 우리한테 인사도 안 시켜준 거야? 정민아, 사고 낸 건 또 뭐야? 너 우리 몰래 뭘 하고 다닌 거냐고? 정민 씨가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용서? 그 여자는? 3년째 병원에 누워있는 서연 그 여자는? 정민 씨 표정이 변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사고였어. 나도 피해자야. 같이 있다가 사고 난 거라고. 그 말에 정이 확 떨어졌어요. 끝까지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역겨웠죠. 정민 어머님이 충격으로 주저앉으셨어요. 아버님이 부축했고요. 신호 위반한 건 당신이잖아. 과속한 것도. 그래, 내 잘못이야. 인정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되돌릴 수 없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파산 신청까지 하면서? 미영아, 제발. 하객들 다 왔어. 지금 취소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평생 갈 창피함을 겪는 거라고. 창피한 건 당신이야. 반지를 빼서 정민이 앞에 던졌어요.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짤랑 소리를 냈죠. 파혼이야. 지금 당장. 미영아! 그리고 내가 낸 돈 다 돌려줘. 집 가계약금, 결혼식 비용, 예물값까지 3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하객분들께는 제가 직접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식장 측에도 이미 상황 설명했고요. 대기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이 달려왔죠. 미영아, 왜 나와? 무슨 일이야? 파혼했어. 뭐? 간단히 설명하니 친구들이 절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봐, 내가 뭘 했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니까. 그 인간 완전 쓰레기네. 고소해야 돼. 친구가 제 웨딩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만약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 신이 도운 거야.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죠. 내가 정말 결혼식장에서 파혼을 했구나. 하객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려 사과했어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니 다들 이해해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응원합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제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 가계약금과 결혼 준비 비용은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사기의 고의성이 입증되니까요. 정민 씨는 처음엔 발뺌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애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들이대니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 후 정민 씨의 재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적이었죠. 박정민 씨 IT 개발자는 맞지만 수익이 거의 없네요. 집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요. 네? 3년 전에 중소기업 2년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아마 사고 이후에 합의금 마련을 위해 퇴사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엔 소득이 잡힌 게 따로 없어요. 아마 소득이 생기면 소송으로 뺏길 테니 뒷돈으로 돌린 거겠죠. 그래서 제 돈을 노린 거군요. 네, 결혼해서 재산 합친 다음 빚 갚고 이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로 최소 2억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사기 혐의가 인정됐고 정민 그 남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민 씨가 숨겨둔 재산을 압류해서 제가 낸 돈 일부를 회수했어요. 그래봤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요. 나머진 정민 씨의 가족한테 매달 받아내기로 했어요. 이후 서연 씨 가족과도 만났어요. 카페에서 남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그 인간이 처벌받게 됐으니까. 3년 만에 속이 좀 시원해요. 서연 씨는 어떠세요?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적을 믿고 있죠. 제가 받을 배상금 일부를 병원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남동생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쪽도 피해자인데 더 손해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대신 박정민 그 인간이 앞으로 버는 돈은 저희가 받기로 했어요. 출소 후에도 계속 압류해서요. 나중에 정민 씨 부모님도 찾아오셨어요. 무릎까지 꿇으려 하셔서 황급히 말렸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어르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식 날 충격이 크셨을 텐데. 정민 부모님도 충격이 크셨는지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서연 씨 병원에도 찾아가 사죄하고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가족에게 받기로 했던 배상금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잘못으로 떠넘기기는 싫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죠. 오히려 사업은 더 번창해서 요즘도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아마 정민 씨는 출소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겠죠. 병원비로 갚아 나가야 할 돈이 있을 테니까요.
이번엔 정직하게 벌어서 갚아나가길 진심으로 기도해요. 조금이나마 변했기를, 이번엔 인간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웨딩드레스 입고 대기실로 걸어가던 순간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어요. 친구 말대로 이혼보다 파혼이 100배 나았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평범한 회사원. 첫 만남에서 제 과거를 솔직히 다 털어놨는데도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라고 했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인생 첫 웨딩드레스를 입고 파혼했지만 덕분에 진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운명의 상대는 드라마처럼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더라고요. 만약 남들 눈이 무서워 망설였다면 저는 더 힘든 길을 헤쳐나갔어야 했겠죠. 그때의 선택을 아직도 인생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